2015년 엘살바도르는 인구 10만 명당 106명이 살해되는 세계 살인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MS-13과 바리오 18이라는 악명 높은 갱단들이 지배했고 시민들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학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였고 상점 주인들은 갱단에게 보호비를 바쳐야 했으며 1시간마다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2024년 이 나라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1.9명으로 98% 급감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1981년생 현재 44세의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있습니다. 부켈레는 2019년 38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사업가 아버지와 가톨릭 신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수십 년간 정치를 독점해온 좌파 FMLN과 우파 아레나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5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헌법이 금지한 재선에 나서 85%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재집권했습니다. 90%를 넘나드는 그의 지지율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부켈레 정부가 체계적인 고문, 자의적 구금, 정당한 절차 무시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엘살바도르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그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이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살바도르의 역사적 맥락과 부켈레 정부의 정책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갱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1980년에서 1992년 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냉전 시대 이념 대립 속에서 좌파 게릴라 FMLN과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12년간의 내전은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이 폭력을 피해 미국, 특히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가난한 동네에서 난민 2세대 청소년들은 기존 멕시코계 갱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라 살바트루차를 결성했습니다. 동시에 일부는 기존의 18번가 갱단에 합류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을 대거 추방하면서 갱단 경험을 쌓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엘살바도르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돌아온 엘살바도르가 내전 후유증으로 실업률이 높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추방된 갱단원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운 조직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고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며 지역사회를 장악했습니다. MS-13과 바리오 18은 마약 밀매, 살인 청부, 공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국가 안에 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마노두라 정책으로 갱단을 제압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12년에는 정부가 MS-13과 바리오 18 사이의 휴전을 중재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철회하면서 오히려 보복살인이 급증했습니다. 2015년 엘살바도르는 살인율 10만 명당 106명을 기록하며 전쟁 중인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에서 27일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단 3일간 87명이 갱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켈레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로 하여금 헌법상 권리를 일부 정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경찰과 군대는 영장 없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고 피의자는 변호인 접경원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이 비상사태는 46차례 연장되어 사실상 상시화되었습니다. 정부는 96,600명 이상을 갱단 관련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는 엘살바도르 성인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3년 엘살바도르는 인구 10만 명당 1,086명이 수감되어 세계 최고 수감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월 부켈레 정부는 테콜루카의 테러리즘 격리센터라는 이름의 초대형 교도소를 개소했습니다.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입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23.5시간을 100명 이상이 함께 갇힌 좁은 방에서 보내며 24시간 불이 켜진 상태에서 생활합니다. 가족 면회, 변호인 접견,
외부 소통이 일체 금지되며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도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CECOT에 도착한 순간부터 교도관들이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너희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일 구타당했고 펠릿 총으로 공격받았으며 의료 지원을 요청하면 오히려 더 심한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와 크리스토살은 이러한 고문과 학대가 일부 교도관의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022년 살인사건은 496건으로 2021년 대비 56.8%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1.9명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갱단이 지배하던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이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한 시민은 갱단이 우리에게 저지른 고통을 생각하면 정부의 조치가 가혹하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치안 개선이 부켈레의 90%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부켈레 정부가 치안이라는 명목하에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22년 3월 비상사태 선포 이후 대규모 자의적 구금, 고문 및 학대, 강제 실종, 수감 중 사망, 정당한 절차 위반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앰네스티는 5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의 제보, 문신 보유, 과거 범죄 기록만으로도 체포, 500명을 동시에 재판하는 약식 재판, 판사 신원 비공개, 피고인은 혐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 못함, 교도소 내 구타로 사망자 발생, 300명 이상 수감 중 사망 의료 지원 거부로 인한 사망 사례 다수. 휴먼라이츠 워치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실제 갱단원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빈곤의 범죄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갱단과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으며 약 7,000명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비상사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변호인 접경원, 영장주의 등 기본권이 정지되었습니다. 판사들은 하루에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피고인 한 명에게 단 몇 분만을 할애했고 개별 사건에 대한 증거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도소 당국이 법원의 석방 명령조차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인권 옴부즈만 사무소와 법의학 연구소의 교도소 접근도 차단되어 독립적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치안 개선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외국인은 390만 명으로 2023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엔 관광기구는 엘살바도르를 카타르에 이어 팬데믹 후 관광 회복률 세계 2위로 선정했습니다. 관광 수익은 2019년 17.6억 달러에서 2024년 34.1억 달러로 93.6% 증가했습니다. 이는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켈레 정부는 서프시티 프로그램을 통해 태평양 해안을 세계적인 서핑 명소로 개발했고 국제 대회를 유치하며 미디어 노출을 극대화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2022년 마이너스 9,900만 달러에서 2023년 7.3억 달러로 344% 급증했습니다. 다국적 호텔 체인과 부티크 업체들이 속속 진출했고 공항 현대화와 고속도로 확장이 진행 중입니다. 부켈레 정부는 동부 지역 개발에만 1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라르도, 바리오스 순환도로 1.6억 달러, 21km, 이동시간 40분 단축, 태평양 공항 건설, 푼타망고, 고속도로 4,100만 달러, 엘모소테 재건 2,800만 달러. 부켈레는 과거 정부들이 반복적으로 약속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완공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물류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엘살바도르 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해외 송금입니다. 2024년 송금액은 85억 달러로 GDP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약 120만 명의 엘살바도르인 중 80에서 85%가 정기적으로 고국에 송금하며 이는 약 25%의 엘살바도르 가구에 도달합니다. 송금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것이 월 소득의 50%를 차지하며 특히 농촌 지역과 여성 노인이 가장인 가구에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송금 덕분에 이들은 교육, 의료, 주거 개선에 투자할 수 있으며 빈곤선 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2024년 송금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 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2024년 GDP 성장률은 2.6%로 2023년 3.5%에서 둔화되었습니다. IMF는 2025년 성장률을 2.47%로 전망했으나 부켈레는 4%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1분기 성장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약 1%포인트 감소했으나 소비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 바구니 가격은 2019년 대비 30% 상승해 최저임금의 75%를 차지하며 서민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빈곤 문제입니다. 2023년 빈곤율은 30.3%, 극빈층 비율은 9.3%로 팬데믹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극빈층은 70% 증가해 22만 명이 새롭게 극빈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의 공공부채는 2024년 10월 기준 338억 달러로 GDP의 89.2%에 달합니다. 2024년에만 26억 달러가 증가했으며 대외 부채는 18.7% 급증해 151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자 지급만 2025년 예산의 28.8%인 27.8억 달러를 차지해 사회 및 생산적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IMF와 14억 달러 지원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는 재정 긴축 조건부입니다. 정부는 임금 동결, 11,200개 공직 삭제,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긴축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부켈레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해외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없는 70%의 국민에게 디지털 금융을 제공하며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혁신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IMF는 비트코인 정책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며 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은 2022년 기준 약 4천만 달러 손실을 냈습니다. 2024년 IMF 합의에는 비트코인 사용 축소 조건이 포함되었으나 부켈레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를 프로그램의 유연성 범위 내라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IMF 자체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켈레는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부르며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그의 민주주의 후퇴는 2021년 5월 본격화되었습니다. 집권당 누에바스 아이디어가 의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자 부켈레는 첫 회기에서 헌법재판소 판사 5명 전원과 검찰총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으나 부켈레에게 충성하는 의회는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새로 임명된 판사들은 즉각 헌법이 금지하는 연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부켈레는 85% 득표로 재선되었고 2025년 8월에는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까지 단행했습니다. 이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 권위주의 정권들이 걸어온 길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권력 집중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제도적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켈레 정부는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언론인협회는 2023년 311건, 2024년 1월에서 9월 165건의 언론인 공격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유형에는 괴롭힘, 신상공개, 살해 위협, 범죄화 등이 포함됩니다. 부켈레는 X에서 독립 언론인 엘파로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전단지라고 비난했고, 정부 관료들은 증거 없이 언론인들을 갱단원으로 몰아갔습니다. 엘파로의 뉴스 디렉터 오스카 마르티네스는 대통령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면 경찰, 공무원, 지방당국 모두가 그 서사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 언론인들은 성폭력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립니다. 165건의 공격 중 53건이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접근권도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비상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모든 민감 정보를 국가 안보 명목으로 분류했고, 공공정보 접근권이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공적 자금 사용, 국가 계약,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부켈레 정부는 외국 대리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 자금을 받는 NGO와 언론사에 과도한 재정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며 사실상 정부 비판 세력의 재정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터 아메리칸 커미션 온 휴먼 라이츠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은 이 법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부켈레 정부는 이를 투명성과 국가 주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OAS, IACHR 등 주요 국제인권기구들은 부켈레 정부의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사태 철회, 정당한 절차 회복, 독립적 조사, 피해자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부켈레의 진정한 인기와 치안 개선 성과 때문에 강력한 압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들, 특히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은 오히려 부켈레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IMF는 2024년 12월 14억 달러 지원 합의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재정 긴축과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버넌스, 반부패,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민주적 규범 강화 조건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CSIS는 IMF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부켈레의 권위주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구매 지속 문제에서 IMF가 유연성을 들어 묵인하는 태도는 IMF 자체의 신뢰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켈레를 강력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이민 통제와 갱단 단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며 부켈레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여론조사에서 부켈레의 지지율은 일관되게 85에서 9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의 최대 업적으로 치안 개선을 최대 과제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수십 년간 갱단 폭력에 시달린 엘살바도르인들에게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한 시민은 갱단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좀 가혹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닥치지 않는 한 사회 전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켈레는 소셜미디어, 특히 X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강력한 개인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학자, 왕이자 기술에 능통한 비전가로 포장하며 낡은 정치 엘리트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국민의 의지가 헌법보다 우선한다. 나는 국민의 수호자다. 엘리트와 부패한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속여왔다. 이러한 포퓰리스트 수사는 전통 정당에 대한 환멸과 결합되어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켈레 이전 엘살바도르는 좌파 FMLN과 우파 아레나가 번갈아 집권했으나
두 정당 모두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갱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경제는 정체되었으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2019년 부켈레는 기성 정치 청산을 내걸고 압승했습니다. 그의 집권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켈레의 권위주의적 조치조차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 치안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성장률 둔화, 빈곤 증가, 높은 부채 부담은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 긴축으로 공공투자가 축소되면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송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문제입니다. 미국 이민 정책 변화나 경기 침체는 송금 감소로 직결되며 이는 수십만 가구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관광붐도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만 600명을 체포했지만 갱단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여전히 갱단 조직이 남아있으며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교도소에 장기간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 일자리, 사회 통합 없이 단순 격리에만 의존하면 석방된 이들이 다시 범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CCOT에는 재활 프로그램이 전혀 없으며 고문과 학대를 경험한 수감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품게 될 수 있습니다. 부켈레는 이미 사법부, 의회, 언론을 장악했고 무제한 연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재정적, 법적 압박으로 약화되었으며 독립적 언론은 생존을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민주적 제도를 재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켈레 이후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사법부 독립성, 언론 자유, 시민사회 역량을 복원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가 부켈레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견제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켈레의 성공은 라틴 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의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칠레 등에서 정치인들이 부켈레식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하고 단기적 치안 개선을 추구하는 위험한 흐름입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해법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44세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수십 년간 나라를 괴롭혀온 갱단 폭력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며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살인율 98% 감소, 관광객 50% 증가, 90%를 넘나드는 지지율은 그의 업적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8만 3천 명 이상의 자의적 구금, 300명 이상의 수감 중 사망, 체계적인 고문과 학대, 정당한 절차의 붕괴가 있습니다. 사법부와 의회는 무력화되었고 언론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시민사회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금지한 연임을 거듭하며 무제한 집권의 길을 연 부켈레는 스스로 독재자임을 자랑스럽게 표방합니다. 국제사회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비판하면서도 진정한 대중적 지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MF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거버넌스 개선에는 소극적이며 미국은 오히려 부켈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안보를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간 갱단의 공포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경제적 취약성, 인권 침해의 후유증,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극한 상황에서 사회가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한 실험입니다. 앞으로 10년, 엘살바도르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민주국가로 갈지 아니면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로 고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치안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회 확대, 교육과 사회 통합,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기본권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켈레가 이러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 성과에 도취되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지,
그 답은 엘살바도르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